LA 카운티가 오늘 카운티 내 모든 소매업소들의 운영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의 만료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추이를 봐가며 점진적으로 행정명령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얼바인시가 식당의 야외 패리오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얼바인시 의회는 어젯밤 식당의 야외 패리오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4단계 영업재개 플랜을 승인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가주와 미주에서 아시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늘어나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LA시 의회와 시와 카운티 검찰 당국이 아시안 혐오 범죄의 고삐를 조일 수 있도록 연방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처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LA 카운티 주민들을 위해 렌트비 구제책이 마련됐습니다. 민주당의 텃밭 가운데 하나인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를 거두는 이변이 생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핵심 보건 당국자가 조기에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봉쇄 완화 가이드라인이 백악관 문턱에서 막혀 결국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에선 CDC 가이드라인 공개를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자택 대피령을 다음 달 8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어린이 염증 환자가 뉴욕주에서만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주말 70여 명이었는데 환자도 더 늘고 다른 지역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깊고 긴 충격으로 경제 침체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2분기에는 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뒤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등 중국 통신 장비의 미국 내 판매를 봉쇄하는 행정명령을 내년도까지 연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전체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음에도 식료품 물가는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와 미중 갈등 고조로 큰 폭으로 내리며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바이나우 플라이앤데이트, 5월 21일까지 한국행 항공권 최대 20% 할인 특가, 그리고 최대 3회 변경수수료 면제 혜택도 드리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가 오늘 카운티 내 모든 소매업소의 운영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의 만료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추이를 봐가며 점진적으로 행정명령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안수빈 기자가 전합니다. LA 카운티가 모든 소매업소의 운영 재개를 허용하면서 로컬 경제에 한층 활기를 불어넣게 됐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 국장은 13일 브리핑에서 LA 카운티 내에서 현재 시행되는 2단계 행정명령 완화 대상을 한층 확대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LA 카운티 내 모든 소매점 영업이 허용되지만 고객이 매장 안에 들어오는 것은 여전히 불어대며 도어사이드 픽업, 커브사이드 픽업, 그리고 배달 체제로만 운영돼야 합니다. 또 실내 쇼핑몰 안에 위치한 소매업소는 영업 자체가 여전히 불어댑니다. 제조업체들도 앞으로 소매점들의 물품 공급을 위해 운영이 허용됩니다. 운영을 재개하는 모든 비즈니스 업체는 카운티나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새로운 운영 재개 규정을 완벽히 숙지하고 직원들에게도 적합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단계 행정명령 대상 확대로 LA 카운티 해변이 오픈되고 비교적 저위험군에 속하는 레크레이셔널 활동도 허용됩니다. 해변에서는 산책이나 운동, 수영과 서핑 같은 활동 등은 가능하지만 모래사장에서 일광욕 혹은 피크닉 등은 할 수 없으며 의자나 파라솔과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도 안 됩니다. 골프장에 이어 테니스장, 사격장, 양궁장과 바이크 파크 등의 야외 레크레이셔널 시설들의 운영 재개도 허용됩니다. 식당의 다이닝 서비스나 미용실, 극장 등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업종은 여전히 영업 재개가 불어댑니다. 페러 국장은 2개월 동안의 경제활동 셧다운에도 확진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는데
굳이 정부가 봉쇄령을 내렸어야 했느냐는 질문에 자택 대피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인명을 앗아갔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never had a surge. We never had a peak. And I can promise you, if people hadn't stayed home, that would not have been what the last 2 months looked like. We would have had many, many more cases and many, many more deaths. LA 카운티는 또 스테이트홈 행정명령의 만료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카운티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감소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행정명령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는 애초 오는 15일까지를 행정명령 기한으로 설정했었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정부 행정명령에 기한을 두지 않았듯이 카운티도 행정명령 만료일을 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his health officer order does not have an end date. It will go on and be modified over time as appropriate. We're using this health officer order. It has a start date of today and no definitive end date. 운영 재개가 가능한 비즈니스들에 대한 정보와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LA 카운티 정부 웹사이트 covid19.lacounty.gov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안수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이곳 가주와 미주에서 아시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늘어나 아시안 커뮤니티에서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LA시의회와 시와 카운티 검찰 당국이 아시안 혐오 범죄의 고삐를 조일 수 있도록 연방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처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정책과 계획 카운슬에 따르면 미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시작된 이후 전국에서 아시안을 겨냥한 혐오 범죄가 1,700건이 보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58%는 아시안 인구가 밀집된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 발생했습니다. 13일 아시안 혐오 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마련된 패널 디스커션에서 마이크 피어 LA시 검사장은 혹시라도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아시안을 겨냥한 인종차별, 혐오 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숨기지 말고 치안 당국에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We want to encourage reporting of hate incidents and hate crimes. We want to let the community know, especially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our neighbors, that you have broad support from all of us here in Los Angeles. 도미닉츠 LAPD 부국장은 한인 커뮤니티에 인종차별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We need to encourage our communities to report any of these hate crimes or incidents, even if you think nothing can be done. We can do more with this incident or with these reported incidents, because what we do best is analyze data and respond to that based on trends and patterns. 제키 레이시 LA 카운티 검사장은 아시안 혐오 범죄 중 일부 케이스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의 경우 차별이나 혐오 범죄를 당해도 보복이나 조롱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앓는 경우가 많아 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이 중국 우한에서 비롯됐다는 점 때문에 아시안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의 주범으로 인식하면서 미주의 아시안들이 냉대받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어도 신체적으로 맞대응하기 어려운 아시안 여성들을 향한 혐오 범죄가 특히 늘어나고 있으며 비상행정명령이 완화돼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 아시안 혐오 범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아시안 차별과 혐오 범죄에 대한 고삐를 조이기 위해 13일 LA시 의회는 로컬 치안 당국이 혐오 범죄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연방법 HR 908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데이빌 류 LA시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케이스가 늘어나면서부터 전국 곳곳에서 아시안 주민들을 겨냥한 차별과 냉대, 나아가 신체적인 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 고위층에서조차 아시안을 차별하고 사회 전반에 아시안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LA시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이나 바이러스로 칭하면서 정치인들에 의해 아시안에 대한 혐오 분위기가 주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한인회에서 서류 미비자를 위한 구호기금 최종 수혜자 선정을 추첨을 통해 진행하는 가운데 추첨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1차 심사를 통과한 각 신청서마다 추첨 티켓을 부착해 내일 오후 1시 LA 한인회 유튜브 채널인 KAFLA TV를 통해 추첨 과정을 생중계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류 미비자를 돕는 데 동참하고 싶다며 LA 한인회를 방문해 온정의 손길을 나눈 한인이 있어 훈훈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한인이 LA 한인회를 찾아 서류 미비자를 돕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며 $2,500를 기부했습니다. 이 한인은 연방정부로부터 경비 부양 체크 $1,200를 받았는데 좋은 일에 쓰고 싶다며 받은 체크에 $1,300를 보태 $2,500를 기부했습니다. 민주당의 텃밭 가운데 하나인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를 거두는 이변이 생겼습니다. 어제 실시된 캘리포니아주 제25지구 연방 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의 마이크 가르시아 후보가 민주당의 크리스티 스미스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하원의원직을 거머쥐었습니다. 민주당이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지역구 수성에 실패하고 공화당이 그 자리에 깃발을 꽂는 것으로 이 같은 일은 2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보선은 민주당 소속의 KT 힐 전 의원이 사퇴하면서 실시됐습니다. 기혼 여성인 힐 전 의원은 과거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일한 여성 보좌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퇴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치러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선과 함께 연방 상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터라 이번 보선 당선자의 임기는 고작 6개월에 불과하지만 정치적 상징성이 부각되면서 공화, 민주 양당 모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는 142만 8,815명, 사망자는 8만 5,082명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7만 2,753명, 사망자는 2,956명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264명이 추가돼 총 3만 4,428명입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47명이 추가돼 총 1,659명입니다. LA 카운티 내 지역별 확진자 분포도에 따르면 한인타운에 201명, 행콕팍에 72명, 파크 라브레아에 13명의 확진자가 집계됐습니다. 한인들이 밀집한 도시 중에는 글렌데일에 785명, 토렌스에 327명, 버벤키에 318명, 가디나에 197명, 베버리힐스에 120명, 라미라다에 83명, 그리고 세리토스에 7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얼바인시가 식당의 야외 패리오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얼바인 시의회는 어젯밤 열린 모임에서 식당의 야외 패리오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4단계 영업 재개 플랜을 승인했습니다. 시의회는 식당이 패리오 구역을 오픈해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테이블 간 간격을 넓히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여름 콘서트도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데이빌리오 시의원이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혹은 근무 시간이 단축돼 창고 유닛 월 대여비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대여비를 유예해주는 조례안을 LA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창고 대여인은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유예된 대여비를 납부해야 하며 창고주는 이 기간에는 창고 내의 물건에 대한 압류를 금지합니다. LA 시의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긴급으로 표시했으며 이는 조례안이 투표를 통과하게 되면 에릭 가세티 시장이 서명하는 즉시 발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렌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기범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을 직접 보여주지 못한다며 사진과 전화 등으로 상대방을 속인 뒤 렌트비를 받아 챙겨 달아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MBC4 채널 보도에 따르면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비키 에이젠스테인이 이 같은 피해를 직접 당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그녀는 새로 이사갈 아파트를 구하다가 $2,200를 사기당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던 중 집주인이 코로나19 때문에 아파트를 직접 보여줄 수 없다며 대신 사진들을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집도 마음에 들고 지인들이 지금은 특별한 시기이니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말에 계약을 하고 렌트비를 송금했지만 아파트를 직접 방문했을 때 누군가 살고 있었고 경찰을 통해 결국 사기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베터 비즈니스 뷰로는 이와 같은 렌트 사기가 10%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사진은 물론 건물 소유주와 건물의 다양한 정보를 미리 빼내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BB에 따르면 집을 직접 보여주려 하지 않거나 렌트를 송금이나 현금으로 지불하길 원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빨리 계약하려 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LA 카운티 주민들을 위해 렌트비 구제책이 마련됐습니다. 안수빈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와 LA 카운티 개발국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인 코로나19 에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개발 지원 프로그램인 CDBG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총 $370만 상당의 기금은 연방정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각 주와 로컬 정부의 주택 도시개발국에 배정됐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카운티 이지구 시의원의 관할 지역에서는 이 기금 가운데 $100만 배정받아 이지군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최고 $1,000를 월 렌트비 납부를 위해 지원해줍니다. 수혜 자격은 개인 연소득 $63,100 이하, 4인 가족 기준 $91,100 이하 주민입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전화 211 혹은 웹사이트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마감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건물주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돕기 위해 $80만 보조금이 추가로 마련됐으며 카운티 개발국이 오는 14일 이와 관련한 자세한 프로그램을 런칭할 예정입니다. 카운티 정부 측은 연방정부 지원금은 미국 인구조사 데이터인 센서스에 의존하기 때문에 2020 센서스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안수빈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앱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한국TV 앱 공동 제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봉쇄 완화 가이드라인이 백악관 문턱에서 막혀 결국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AP통신이 입수한 63쪽의 가이드라인에는 백악관이 내놓은 지침보다 훨씬 더 엄격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정치권에선 CDC 가이드라인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작성한 63쪽짜리 가이드라인입니다. AP가 입수한 CDC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학교, 보육시설, 특정 업무 현장 등 일상생활 정상화를 위한 지침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여행 재개 시점은 42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단계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 단계에서조차 비필수적 여행은 제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제를 재개할 경우 확진 사례가 늘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재개 여부는 주별 결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지침보다 더 엄격하고 일부 내용은 배치되기도 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단계 정상화 방안을 공개하며 판단과 실행을 각 주지사들에게 맡긴다고 밝혔습니다. And some states will be able to open up sooner than others. Some states. 이 초안을 압축한 17쪽짜리 가이드라인은 백악관의 반대에 부딪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3단계 경제 정상화 방안과 맞지 않는다는 내부 비판이 있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전날 열린 상원청문회에서 레드필드 CDC 국장은 가이드라인이 곧 배포될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I will just say is that the CDC stands by to give technical assistance to your state and any state upon any request. I do anticipate this broader guidance, though, to be posted on the CDC website soon. 백악관과 미 최고 보건기관과의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CDC 가이드라인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핵심 보건당국자가 조기에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서 내게는 받아들일 수 있는 답변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와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와 면담한 자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의 핵심 구성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의 어제 상원 청문회 증언에 대해 놀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전날 청문회 화상 증언에서 각 주나 도시가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조급하게 문을 열게 된다면 발병 사례 급상승을 보게 될 수 있다면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준 수장으로서의 실적이 좋아졌지만 금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파월 의장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던 백신 개발 책임자가 올해 말에 부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에 대해 보다 조율적 그리고 국가적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겨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생물의약품 첨단 연구개발국의 국장이었다가 축출된 릭 브라이트는 14일 예정된 하원 에너지 통상위원회 보건소위원회 증언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로 극찬했던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 클로로킨과 클로로킨의 효능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지난달 직무에서 배제돼 국립보건원으로 전보됐다며 내부 고발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브라이트는 답변에서 우리의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며 만약 우리가 과학에 기반을 둔 국가적으로 조율된 대응책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나는 전염병이 훨씬 더 악화하고 장기화해 전례 없는 질병과 사망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트는 이번 발병에 지난 몇 달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했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백하고 우리는 조기 경보 신호를 놓쳤으며 이 초기 대응 부실과 준비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예방 조치에 대한 공공교육 확대, 필수 의료용품의 생산 확대, 국가검사 전략 개발을 포함해 연방정부의 대응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사 확대와 관련해 정확하고 빠르며 사용하기 쉽고 비용이 저렴한 검사가 필요하다면서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어린이 염증 환자가 뉴욕주에서만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주말 70여 명이었는데 환자도 더 늘고 다른 지역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코로나19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염증 질환에 걸렸던 어린이가 이웃의 환영 속에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심장마비 증세를 보였으나 가족들이 신속하게 조치해 화를 면했습니다. It started with him getting a cardiac arrest in bed. From there, we had the first responders. 이른바 어린이 궤질로 뉴욕주에서만 지난 주말까지 3명이 숨졌습니다. 환자도 지난 9일엔 73명이었는데 불과 사흘 사이에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 중 57%가 5살에서 14살 사이라며 증상은 가와사키병과 비슷하고 혈관의 염증이 심장 발작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So this is a truly disturbing situation, and I know parents around the state and around the country are very concerned about this, and they should be. 처음에 이 염증 질환은 스페인과 영국 등 유럽에서 보고됐으며 지금은 뉴욕주뿐 아니라 코네티컷과 뉴저지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초 어린이는 코로나19에 쉽게 감염되지 않고 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희귀한 질환은 10대 이하 어린이들에게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Kids really can get it and it can be very serious. We were lucky, but I have seen some cases where people weren't. 앞서 일본의 가와사키 병학회는 코로나19와 가와사키 병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 정체불명의 어린이 질환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보건당국은 이 질환이 코로나19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건 아닌지 본격적으로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연관이 의심되는 어린이 궤질이 미 전역으로 퍼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한 뉴욕주를 비롯한 15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도 발병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뉴욕주 보건국은 다른 49개 주 보건당국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뉴욕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뉴저지, 델라웨어, 조지아, 일리노이, 켄터키,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유타, 워싱턴 등 15개 주, 워싱턴 DC에서도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고 쿠오모 주지사는 설명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5개국에서 환자가 나왔다고 부연했습니다. 궤질을 앓는 어린이 환자들은 고열과 피부 발진, 심한 경우에는 심장 동맥의 염증까지 동반한 독성 쇼크가 가와사키병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와사키병은 소아에 나타나는 급성 열성 염증 질환으로 심하면 심장 이상을 초래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들 어린이 환자들의 60%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40%는 항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면서 몇 주 전에 코로나19에 노출됐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선 고령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어린 연령층에 대해서도 의료 보건의 비상등이 켜진 셈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자택 대피령을 다음 달 8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유리얼 바우처 워싱턴 DC 시장은 15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자택 대피령을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주가 자택 대피령을 종료하고 부분적 경제 정상화에 돌입한 가운데 워싱턴 DC는 좀 더 신중을 기하는 셈입니다. 바우처 시장은 경제활동 제한 조치 완화와 관련해 우리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고 단계적 정상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4일간의 신규 감염 감소가 필요하지만 4일간의 감소밖에 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경제 정상화를 위한 이외의 다른 조건은 충족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우처 시장은 앤서니 파우치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과도 상의했다며 보건당국의 권고를 계속 준수할 것이며 경제 정상화로 달려갔다가 비극적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안보당국이 중국과 연계된 해커들이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연구를 해킹해 정보를 빼내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산보부 산하 사이버 안보 기간시설 안보국인 CISA는 공동 성명을 내고 중국과 연계된 사이버 행위자들이 코로나19 연구와 관련된 네트워크와 인력으로부터 백신과 치료법, 검사에 관한 지식 재산과 공중보건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획득하려는 시도가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이들 분야를 목표로 하는 중국의 시도는 코로나19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정보의 도난 가능성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코로나19 치료 방안 제공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FBI는 현재 중국과 연계된 사이버 행위자들의 미국 내 코로나19 연구기관을 표적으로 한 활동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응 작업을 수행하는 의료, 제약, 연구 부문 등 모든 조직이 중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스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해킹 대상이 된 기관이나 해커의 신원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해커들의 목표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에 관한 자료를 훔치는 것인지 컴퓨터 네트워크를 중단 또는 무력화해 미국의 백신 개발 노력을 방해하려는 것인지에 대해선 FBI와 CISA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해킹 공격이 성공적이었는지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등 중국 통신 장비의 미국 내 판매를 봉쇄하는 행정명령을 내년도까지 연장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책임론을 놓고 미중 간 무역전쟁 재점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화웨이 통신 장비 사용 금지 조치를 연계해 지렛대로 삼는 카드를 꺼내들며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어서 양국 간 전운이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이 국가 안보 위험을 가하는 기업들이 제조한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화웨이의 5G 사업을 반대하면서 우방국의 미국의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는 압박과 함께 반 화웨이 전선 동참을 촉구해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깊고 긴 충격으로 경제 침체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미국의 실제 실업률이 35%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시기보다 심각한 침체에 직면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주최 화상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경기가 전례 없는 하강폭과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도 밝혔습니다. The record shows that deeper and longer recessions can leave behind lasting damage to the productive capacity of the economy. 파월 의장은 가계와 기업체의 부채 부담이 향후 수년 동안 경제를 짓누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도 경제 회복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추가 통화정책 사용 여지도 남겨뒀습니다. The economic response has been both timely and appropriately large. It may not be the final chapter. 파월 의장은 최근 연준 조사에서 한 해 소득 4,900만 원 이하인 미국 가구 중 40%가 2월 이후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실업률이 25%까지 갈 것으로 전망하는 내부 보고서를 내놨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경제 대공황 당시 실업대란 수준으로 지난주 백악관 경제참모의 전망과 일치합니다. It'll probably be 25% in the next report, and then hopefully from there it'll start to head back in the right direction. CNN 방송은 실제 실업률이 35%까지 찍을 수 있는 것으로 골드만삭스가 내다봤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조금 전 열린 데일리 브리핑에서 LA 카운티가 오늘 2단계 행정명령을 확대한 것에 발맞춰 LA 시내 모든 소매점 역시 운영 재개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소매점의 물품 공급을 위한 제조업체도 운영 재개가 허용됩니다. LA시 내에서도 사격장과 양궁장, 바이크파크 등의 야외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15 총선 뒤 20여일째 부정개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되레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결정적 증거라며 내놓은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있었던 것이라고 직접 밝히면서 과연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큰 관심입니다. 선관위도 관리 소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부정개표 의혹 증거라며 직접 확보한 투표용지 6장을 공개했습니다. 투표용지는 투표함에서 나왔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사전투표용지들이 담겨져 있는 사전투표용지 투표함에서 발견된 이거는 조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민 의원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밝혀야 할 부분은 민 의원이 말한 대로 투표함에 있던 투표용지를 어떻게 손안에 쥐게 되었는지입니다. 물론 투표용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선관위의 책임도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 왼쪽에 헬스클럽이죠. CCTV도 없는 헬스클럽에 사전투표용지들이 저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진실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되는 가운데 그동안 공식 언급을 자제하던 민주당 지도부는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별로 말 같지가 않아서 응대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도 19세기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혹시나 총선으로 드러난 민심을 아직도 당 차원에서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반대로 민 의원이 속한 미래통합당은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 없이 침묵으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민 의원 주변에 있던 보수 인사들이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 쉽게 입장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기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고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총선 이후 통합당의 지도부 공백 사태입니다. 지도부 체제 정비가 이루어지면 선거 결과 불복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민경욱 의원 주장에 대한 입장 정리부터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미래한국당과 모정당인 미래통합당의 합당 문제를 두고 여야가 연일 거친 설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반드시 합당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독자 노선을 염두에 둔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YTN의 보도입니다. 한 몸통 두 마리의 쌍두뱀처럼 상위원장 자리와 국고 보조금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교섭단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2교섭단체. 그 교섭단체를 인정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다. 합당하지 않으면 교섭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경고에서부터 격한 비유를 동원한 비판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이 끝나면 합치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지키라면서 연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남의 당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쏘아붙이면서 발끈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해서 병원을 방문해서 좀 감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꼼수 비판 속에 원유철 대표가 직접 합당을 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도 당선인 총의를 모아봐야 한다고 슬며시 한 발을 또 뺐습니다. 여기에 오는 29일까지인 원대표의 임기 연장을 위해 조만간 전당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독자 노선을 걷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은 반드시 할 것이고요. 우리 현역 의원님들, 또 21대 국회에서 활동하실 당선인님들, 또 당원님들의 총의를 또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래한국당이 독자 노선, 즉 교섭단체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건 정치적 이익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19석인 미래한국당에 한 석만 더하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야권 교섭단체가 2개가 되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고 국고 보조금 수십억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은 물론 최대 상임위원장 한 자리와 상임위 간사 등 소속 의원 모두에게 주요 보직이 돌아가게 됩니다. 거대 여당에 맞서는 야당으로서는 국회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게 당장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눈앞에 이익을 쫓다가 여론이 등을 돌리면 결국 모정당인 통합당으로 불똥이 튀어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몸의 중심부인 코어를 강화하는 데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코어는 일상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주역입니다. 보통 코어 하면 복근을 떠올리는데요. 이보다 넓은 범위의 근육들을 망라합니다.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부위의 근육들, 즉 복근뿐 아니라 등과 옆구리, 골반, 엉덩이에 있는 근육, 방광, 자궁, 여러 장기들을 지지하는 근육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물리치료학과 베스프레이츠 교수는 코어는 우리 몸의 기능적 동작과 안정성을 위해 중요하다며 서기, 구부리기, 비틀기, 앉기 등이 모두 코어 근육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30세부터 10년마다 근육량이 3에서 5% 정도 감소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은 50세 중년은 30살 때보다 10%가량 근육이 줄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코어 근육이 약하면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반적인 동작,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통이 느껴지거나 자세가 나빠지고 요실금이 발생하거나 몸의 균형이 깨지는 등 일상의 여러 상황에 취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심장을 강화하는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여기에 더해 최소 주 2회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코어 강화 운동은 플랭크입니다.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으니 최소 일주일에 2번은 플랭크 동작을 취하도록 합니다. 코어 근육이 많이 약한 사람은 무릎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 플랭크 동작을 해도 됩니다. 팔과 발끝을 바닥에 대고 몸을 지탱하는 플랭크 동작에서 무릎을 굽혀 바닥에 대면 됩니다. 무릎을 바닥에 댄다고 해서 엉덩이가 봉긋 솟아올라서는 안 되고 머리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어깨부터 팔꿈치까지는 바닥과 직각을 이뤄야 합니다. 60초 동안 이러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한 번에 60초를 할 수 있다면 1분을 한 세트로 세트의 수를 늘려가도록 합니다. 코어 근육이 어느 정도 단련됐다면 무릎을 바닥에 대지 않은 상태에서 플랭크 동작을 하도록 합니다. 머리부터 발 뒤꿈치까지 바닥과 수평 상태를 유지하도록 팔과 발끝으로 몸을 지탱합니다. 몸이 일직선을 유지하려면 복근을 비롯한 코어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60초를 한 세트로 세트의 수를 점점 늘려나가도록 합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와 미중 갈등 고조로 큰 폭 내렸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516.81포인트, 2.17% 급락한 23,247.9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50.12포인트, 1.75% 하락한 2,82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39.38포인트, 1.55% 내린 8,863.1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개장 전 거래에서는 주요 주가지수 선물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파월 강연 이후 빠르게 반락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충돌 우려를 부추기는 소식도 쏟아지면서 주가지수는 낙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4.39% 급락했고 금융주는 3.01% 내렸습니다. 기술주도 1.69%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2% 안팎 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9% 하락한 25.2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2.23% 하락한 29.3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줄었지만 별다른 훈풍으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원유 재고는 지난주 75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한 것은 16주 만에 처음입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수당 0.6% 상승한 1,716.4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는 은행,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제공 5월 14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 유지되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보다 맑은 날씨와 함께 낮 기온도 평년 기온을 약간 웃돌아 포근해지겠고 이런 날씨 주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7도, 60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7도, 54도, 해안 지역 내일 낮 최고 70도, 밤 최저 59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58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쌀쌀한 아침을 뒤로하고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8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0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앱,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한국TV 앱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